자, 우리 3회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합시다. 1번 정보 업무 평가 타당한 것입니다. 이쪽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죠? 정보 정책 평가에 관해서는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그리고 정책 평가의 종류, 이런 식의 문제는 약간 예전식이고요. 최근에는 우리 정평법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많이 접해보셨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그죠? 이불로 좀 쉽게 풀리도록 했습니다. 1번 자, 정평위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민간위원장 2명. 틀렸죠?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당연히 그러니까 위원장이 국무총리니까 정평위는 어디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게 나옵니다. 됐습니다. 2번 정평위는 중앙행정기관하고 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자체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앤드 소속기관까지도. 그죠? 우리 얘기했죠? 그죠? 청주시 시설관리공단도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3번 국무총리는 됐습니다.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 점검한 후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 있을 때는 다시 판단한다. 정평위의 심의 의결 밑줄 재평가. 3번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죠? 재평가. 됐죠? 이게 언젠가는 여러분 객관성과 신뢰성도 시험 문제 놓을 겁니다. 여러분 객관식의 특성상 누가 하는지 누구의 권한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정평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재평가. 됐습니다. 자, 재평가 밑줄을 한번 치시고. 됐죠? 좀 많이 적어야 됩니다. 상위 평가, 메타 평가. 됐죠? 됐습니다. 재평가와 같은 말이 상위 평가와 메타 평가죠. 상위 평가와 메타 평가는 학문적 용어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사실 평가 종합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상위 평가와 메타 평가에서 배웠던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평가를 한 기관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평가를 한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평가를 한 기관에서 평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체평가는 누가 해요? 바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하죠. 걔들이 다시 그걸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합니다. 누구의 심의의결? 정평위의 심의의결. 이렇게 여러분 정보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재평가한다고 해도 되게 부드럽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놓을 수 있다고요. 요게 안 나왔으니까 좀 잘 봐주시고. 자, 동그라미 4번 국무총리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 대상 기관의 정책을 평가해서 안 된다. 됐습니다. 해설을 보면 나있죠. 국무총리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됐습니다. 이거 4번 옆에다가 통합 성과관리라고 통합평 됐죠? 다시요. 갑시다. 통합 정보 업무 평가라고 써보세요. 됐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노기가 좀 거석해졌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 법이 정평법이 2006년 지금으로 치면 너무 오래됐죠. 저는 생생한데 저도 강의한 지 엄청 오래됐구나. 내년이면 해차로 20년째 될 수도 있네요. 이 이전에는 국무총리 심사 분석이 있었고요. 이제 이전 건 안 하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죠. 뭔가 있었어 일단. 기재부 그때는 이제 기재부가 아니었겠지만 뭔가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기재부는 뭐에 대해서 평가했을 것 같아요? 각 부처의 예산에 대해서 평가했겠죠. 그러면 행정안전부는 인사위원회였겠죠. 그 당시에는 2006년이니까 노무현 정부죠. 인사위원회. 이건 이제 조직평가
인사평가, 예산에 대한 평가, 정책, 자,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그때는 지금 다시 만들어졌던 정통부가 뭐에 대해서 평가했을 것 같아요? 정부화에 대한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의 기관에 이렇게 5군데가 와서 시간 순서 안 가리고 와서 평가를 하니까 이 평가를 받는 기관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개를 이 법을만, 이 조항이 그 당시에는 엄청 시간이 많이 나왔어요. 다시 뭐라고요? 이제는 기재부가, 자, 그래서 이제 2006년 정평법,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그 당시에는 통합정보업무평가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요렇게 바뀌면서 이 모든 평가를 이제 이 정보업무평가법, 누가 총괄해요? 국무총리, 그리고 정평위원회에서 한 방에 다 이제 관리하니까 시간 일정 조정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무슨 조항을 하나 되겠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평가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재부나 행안이나 인사비나 정보통신부가 자체적으로 지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위원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위원 노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항이 다시 1번에 4번 조항이 지금은 너무 따져보면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겠다, 그죠? 2006년이면, 그죠? 2006년이면 우리 아들의 2살 때네, 2살 때. 그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2번 직업공무원제도의 전제 조건이 아닌 것은 실적에 의해 운영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신분보장, 능력개발, 평생직장 보장이라는 적극적 의미의 신분보장. 3번 공개경쟁채용, 정치적 중립. 4번 개방형 충원과 직위분류지. 답은 이건 너무 쉽죠? 4번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1번, 2번이 맞는 겁니다. 실적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2번은 좀 쉬운 문제죠. 옛날에는 직업공무원 제도에 그죠?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 전문가주의죠. 전문가주의. 옆에다 쓰시고 전문가주의 X.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 전문가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면 X죠. 그죠? 그 말이 요 직위분류제와 개방형 충원과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자, 가시죠. 채용시험에서의 신뢰성은 무엇일까요? 신뢰성은 항상 뭐라고요? 몇 번 측정해야 돼요? 2번. 반복 측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런 뉘앙스가 나오면 답이죠. 1번. 시험 문제가 지나치게 쉽다 어렵다는 뭐요? 난이도가 없으면 변별력 써보세요. 됐죠? 변별력, 난이도. 우수자, 비우수자 써보세요. 요 세 단어가 난이도 변별력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요, 뭐가 없습니까? 변별력이 없다니까요. 시험이 너무 쉬워도 변별력이 없죠. 여러분들 이런 말보다는 무슨 말이 더 기억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수능은 둘 중에 하나죠. 불수능 아니면 물수능이죠. 물수능일 때 그 서울대 의대의 실화라 그러죠. 뭐 15명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수능 만점자가 20명 있대.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하여튼 그런 정도로. 그러면 그 중에 누굴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도 문제고 쉬워도 문제인데, 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이 어떻게 나오길 바래요? 어렵게 넣어야죠. 어렵게. 걔들은 어차피 점수가 낮잖아.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높은 애들도 점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점수를 잘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2번 채용시험은 시기를 달리하여 다시 측정. 맞네요? 답은 2번이죠? 됐습니다.
시험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시험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요게 지금 재검사법이죠. 재검사법은 너무 오류가 많기 때문에 어렵고, 반분법을 하기나요, 통지리형법 또는 그죠, 크롬바의 통계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 책형 있죠? 책형. 시험장에 가면 A책형, B책형, 책형 구분도 그죠? 됐습니다. 시험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A책형과 B책형은 시험 문제가 똑같죠? 순서만 다르죠? 한 번에 시험 보면서 두 번을 보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책형, B책형 이 시험 점수가 차이가 나면 시험에 뭐가 없는 거예요? 신뢰성이 없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운전면허증을 필기를 8번 만에 땄는데 그냥 가면 다 붙는 줄 알고 붙다가 완전히 일이 꼬여서 그래 됐는데, 8번째 시험에 제가 지금은 여러분 운전면허 딴 사람 시간 보니까 컴퓨터로 시험 보더만요. 와, 그럼 진짜 종이 페이플리스의 끝판왕인데, 우리 때는 이렇게 받아서 시험을 봤는데, 이게 맨 앞에 앉은 분이 공을 뽑아가지고 책형을 골라요. 그 내가 8번째 시험에는 맨 앞 위에 앉아가지고 골랐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마 뭐 B형인가 이렇게 골라가서 봤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아저씨들이 앞에 젊은 분이 뭐 이상한 책형을 뽑아가지고 시험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앉아보시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저씨 저분 A책형과 B책형 문제 똑같아요, 순서만 다른 거.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냥 생떼 쓰고 싶은지 3번에 어려운 문제 만나서 시간 다 보냈잖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1시간 뒤에 붙었어 그 사람이. 종각 미안하다고 웃겨가지고 내가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가시죠. 3번 문제에 3번 공무 수행에 필요한 추상 개념이 나왔으니까 무슨 타당도입니까? 구성 타당도가 되겠죠. 됐습니다. 4번 공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수행 요소 전문가 검정은 무슨 타당도? 내용 타당도죠.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쉬운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체력 검정은,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문제 내볼까요? 체력 시험은 소방이나 경찰에서는 보는데 일반직에는 안 보잖아요, 그죠? 그거는 시험에 뭐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시험 평가 기준 중에서 이게 전형적인 내용 타당도잖아요, 그죠? 일반직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 중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체력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소방이나 경찰 같은 것은 체력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체력을 넣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KSA, 다시 뭐라고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를 KSA라고 그러는, 보통 Knowledge, Skill, Ability를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는지가 바로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 그죠? 그래서 경찰은 여러분 총점을 100점을 낼 때 시험을 환산 점수를 50% 반영하고 체력을 25% 반영하고 면접을 25%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쪽은 좀 뭐라 해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면접 강의를 하고 있지만 좀 너무 면접 점수가 높은 것 같긴 느낌 드는데, 경찰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직보다는 좀 더 어떤 희생정신이라든지 또는 뭐 좀 이런만 하면 그렇지만 애국심이라든지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좀 본다는 거죠. 그건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래서 가장 얘기했나 제가? 여러분들 일반직 시험에 여러분 붙었는데 면접 필수 서류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떼오래요. 경찰 수험생들이 1차를 면접을 붙으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떼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1학년, 2학년 이렇게 있고, 근데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제 출결이 이제 특히 보니까, 저도 가서 보니까 남학생들이 고3 수능 보고 나서 학교 잘 안 오잖아요. 그 깐깐한 선생님들 싹 다 출결 기록해가지고 뭐 무단으로 이제 무단 30번 이러면 어떡해.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도 조금 이상하게 볼 가능성이 많잖아 사실, 그죠?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하다 싶으면서도 어떤 25%나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면접에서 떨어뜨리려면 엄청나게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름 저는 합리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됐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거는 뭘까요? 타당성, 신뢰성, 변별력, 난이도, 뭐죠? 타당성의 문제죠. 타당성의 문제, 그죠? 됐습니다. 자, 4번.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앞으로 엄청 많이 낼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어제 부모님이 1년짜리 긴급 재난지원금 우리 아들 딸들 내일 기다리고 있어. 내일 내가 3번짜리인데 신청하면 이틀 뒤에 나오던데요. 여러분 것도 빨리 챙겨. 네, 저번에 5월 8일날 얘기했나? 5월 8일날 어머님 식사하시면서 형수님 그 조카 둘이가 20살이 넘었거든요. 괜히 그게 내가 바람 빡빡 넣었잖아. 야, 그 돈은 막 엄마 게 아니야, 너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 아들 딸도 지금 10만원 15만원씩 주는데 너는 성인인데. 그러니까 지금 형수님 집 난리 났더라고, 형집. 그래가지고 내일 신청하면 합니다. 지금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주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대표적 논거가 뭡니까? 학자들, 참고로 학자들은요 좀 대부분 반대하는 쪽이에요.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거니까 관련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책 내용 봤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갑시다. 1번 이게 그 유명한 K% 룰이에요. 재정 준칙이거든요. 우리나라 이거 없습니다, 지금. 예. 그냥 들어만 보세요. 3, 4, 5. 잠깐만요. 5월 31일. 5월 31일. 무슨 날이에요? 망할 놈의 20대 국회가 종료하는 날입니다. 저날, 잘 들어서 저날 밤 12시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약 15,000개의 법안이 다 자동 폐기돼요. 그 중에 내가 아는 법안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재정건전화법이에요. 학자들이 그거 만든다고 엄청 고생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를 재정적자를 3% 뭐 대비? GDP 대비 3% 이하, 국가부채를 45% 이하로, 그죠? 유지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자세요. 말로 옮기면 쓰면 돼. 적자 흑자는 그 시점의 문제죠. 그게 계속 쌓이면 뭐가 됩니까? 국가 채무가 되죠. 이게 적자 흑자는 흔히 이야기하는 한문자만 말하면 스탁 개념, 스탁. 그 시점의 문제고, 국가 채무는 계속 쌓이는 거니까 플로우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다가 재정건전화법에서 3, 4, 5 외우고 싶죠.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어. 이게 법안이 없으니까. 근데 2차에서는 엄청 중요한 문제니까. 됐습니다. 이거 없어요. 뭐, 속된 말로 하면 이게 K% 룰이거든요. 이거 가장, 왜 여러분, 더 나가면 안 되는데. 그냥 말로 옮기면 다 합시다. 요걸 반대하는 사람은 뭐냐면, 야, 왜 45%야? 왜, 그러니까 여러분의 빚이, 그죠? 왜 45%냐 말이지. 왜 45% 이하야 되냐? 50%. 일본은 200%, OECD 평균이 150%거든요. 근데 왜 45%냐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데. 자, 곧 넘어가고 다시 1번 눈 이게 해놔야 됩니다. 없어요. 2번 국세감면 한도제 하고 있죠? 국세감면 한도제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0.05% 이하 됐습니다. 자, 3번은 뭐가 틀렸죠? 예비비 계속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1% 됐습니다.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 소송제도는 인정되고 있지 않죠? 감사 청구 됐습니다. 감사 청구는 인정되고 있죠, 그죠? 어디 한다 그래서 감사 청구는
이거 쉽게 감사 청구니까 감사니까 무슨 원? 감사원에 합니다. 감사원. 4번 문제보다는 지난 회차에 여러분 재정 건전화 몇 장? 5장. 우리 집 앞에 본가 짜장을 기억하지 마. 본가 짜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애파는 무슨 채? 국보채, 추인감, 조달, 그죠? 그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는데 그게 나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4번에 2번요. 됐습니다. 5번 비공식적 참여자로 연결된 것은 됐고요. 대통령, 국무총리, 대학 교수. 요 중에는 대학 교수만 비공식적 참여자죠. 대학 교수와 같이 쓰는 게 뭡니까? 뭐 전문가.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가 어디예요? 정책 공동체죠. 그래서 거의 같은 말이고. 2번 대통령 비서관은 공이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이죠. 여당 야당 정당은 공이에요 비예요? 비라 그랬죠. 국회의장 국회의원은 뭐죠? 공이죠. 여당 야당은 뭐라고요? 비고. 시민단체 집권여당 정책공동체 답은 4번이죠. 답은 쉽게 풀립니다. 이건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데 문제의 난이도 있게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자, 밑에다가 감사원 써보세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두 가지가 정당이에요. 정당은 당정협의를 하기 때문에 공식적 참여와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죠. 헌법 법률에 정책 결정, 정책 과정에 어떠한 권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자, 그러면 감사원은 공식적 참여자입니까? 비공식 참여자입니까? 감사원은 결산 검사와 직무 감찰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 참여자다. 요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진 권한을 물어볼 때는 주로 국회를 많이 물어보죠. 그죠? 자,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시고 6번 롬직과 준익 행정 책임에 대해서 타당한 것은 됐습니다. 관료조직 책임은 국회와 행정부 아니죠? 잠깐만요.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이 암기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죠? (225페이지) 우리 핵심 정리집 225페이지 (3번) 자, 이거요. 자, 내외 강약 법관 패치. 다시 내외 강약 법관 패치.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자 시간 한번 봐요. 이거 4분판 할 때 내외 강약할 때 어느 순서를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그죠? 내외 강약 법관이 패치를 이게 붙이는 조그마한 조각을 패치라고 해요. 패치. 법관 패치. 패치가 이제 여러 가지 뜻을 쓰이죠. 뭐 패치 프로그램 깐다. 쉽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이런 패치 프로그램이 땜빵이라는 거예요. 땜빵. 임시방편. 저는 이걸 패치라는 단어를 어디서 군대에서 배웠는데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는데 이렇게 타이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타이어 펑크가 나면 임시방편적으로 막 이렇게 붙이거든요. 패치가 좋아. 패치가 좋아. 자, 이제 왜 설명했어요? 법관 패치를 붙인다. 법관 패치. 자, 우리 이거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무슨 책임성? 법적 책임성. 관료제. 하이라키니까 계층제적 책임이라고 서비스합니다. 맞죠? 하이라키. 이거는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팩. 그죠?
전문가적 책임성, 치. 정치적 책임성 됐습니다. 저 이 안건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딱 그 단어만, 이 진짜는 여기다 이 단어밖에 없죠. 프로페셔널 이 단어밖에 없고, 관료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그 강하다는 말은 공식이라는 거거든요. 강한 책임은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일을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하고, 1시간마다 너가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보고해. 어느 게 책임이 강해요. 이게 강한 거죠. 공식적이고 절차가 많다는 거고, 약한 책임이라는 것은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길버트의 행정 통제하고 똑같죠. 바꾸면 자, 내외 공비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왜 같이 공부하는지 아시죠? 행정 책임은 뭘로 확보돼요? 행정 통제로 확보되죠. 책임이 있다는 말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외부 무슨 통제? 공식 통제죠. 여기는 내부 공식, 내부 비공식, 외부 비공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같습니다. 행정 책임은 요 한 번만, 자,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자, 내부에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 외자에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 강함의 동그라미, 약함의 동그라미, 그죠? 내외 강약. 핵심 정리집 255페이지. 내가 아까 얘기 안 했나? 넘어가. 그냥 대충 알아서 찾으면 되잖아. 이거는 내가 영상 내가 지난주 혹시 제가 올린 영상 안 보셨어요? 한 번만 봐주지. 나쁜 것들 두 가지의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는데, 제가 이게 쉬는 시간에 건타가 그죠, 이게 영상을 붙여봤는데 우와, 이거 붙이기 쉽더라.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아이패드 녹화 끌 때 잠깐 맨 끝에 이상한 화면 오잖아요. 그것도 내가 다 잘랐어. 쉽던데. 그리고 그 소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1회인가 2회 20번 내가 답을 잘못 불렀잖아. 그 밑에 내가 댓글이 아니 뭐라 그러지 이거? 자막을 넣었어. 우와, 쉽더만. 그래서 자막 넣으니까 보니까 효과도 있는데,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딱 만들었는데, 지난주 올린 거 1회 맨 마지막만 한번 봐줘. 그래서 내가 말은 2번입니다 했는데 밑에 자막은 정답 3번이에요 이렇게 넣어놨거든. 그래서 내가 이게 영상 편집 이제는 거뜬해. 이런 말 해도 이제 내가 잘못 많은 페이지는 다 자르고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갑시다. 255페이지. 내부, 외부, 강함, 약함 맞죠? 됐습니다. 일사분면 법관 패치할 때 법자 동그라미 맞죠? 자, 그 다음에 관료조직 책임의 관자 동그라미. 이걸 계층제적 책임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프로페셔널리즘, 전문가적 책임이죠. 그래, 프로페션이라고 써주면 더 좋겠죠? 프로페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성은 치 됐습니다. 요거 시험에 한 번 더 냈으니까 미리 봅시다. 다시 법적 책임에서 자, 법 제정자와 법 집행자로 봅니다. 아시겠죠? 당연하죠. 국회는 뭐죠? 법 제정자고 정부는 법 집행자죠. 위임의 방식이 수탁이죠. 됐고요. 과효적 책임성은 상급자와 하급자 맞죠? 상급자와 하급자. 슈퍼비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적 책임은 일반인과 전문가의 관계로 보고요. 전문윤리, 직업윤리로 평가합니다. 정치적 책임성은 유권자와 대리인의 관계. 다시 뭐라고요? 유권자와 대리인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러지 말고
254페이지. 이 부분 우리 안 봤으니까 행정 책임. 자, 여기 더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듀티. 우리 와이프는 이 듀티라는 단어는 잘 알아. 왜 잘 아는지 알아요? 공항에 가면 무슨 뿌리가 있어? 듀티 프리가 있지. 우리 와이프 공항에 가면 뭐 해외여행 자주 안 가봤는데 5시간 전에 출발해. 5시간 전에 출발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공항 가는 보다는 듀티 프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자기 못 갈 때는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이고 우리 학원 창조학원 선생님들끼리 일본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것도 3시간 전에 날 출발시키더라고. 왜 그러니까 잘 봐. 뭐 32B에 2층에 가면 무슨 몇 세차 몇 시켜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꼭 들고 나갔다가 들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너무 크진 않았는데 딱 들고 다니는 게 딱 불편할 정도 크기 있잖아. 알지? 너무 크진 않은데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한 그걸 2박 3일 동안 들고 다녔다 들어왔는데 참, 무슨 뭐 향수 같은 거던데 써지도 않더만. 무슨 프리? 듀티 프리. 자, 책임은 뭐라고요? 듀티입니다. 의무. 아시겠죠? 의무. 비난에 대응해야 될 의무를 말하고요. 기준은 너무 뻔한 얘기 넘어가시고 특성에서 자, 의무를 전제한다 밑줄 짝. 이게 말도 안 되지만 권리 전제 X 쓰시고 이게 기출 지문 한번 나왔어요. 행정 책임은 뭘 전제해요? 의무를 전제합니다. 다시 뭐라고? 내한테 내 책임이다 그러면 나한테 뭐가 있었던 거야? 내가 해야 될 뭐가 있었다고요? 듀티가 있었다. 듀티가 있었다는 거죠. 2번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결과 별표 결과 여러분들이 이게 3번 동기는 참작 사유예요. 결과를 봐요. 이게 제가 맨날 뭐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면 코로나로도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고 질병관리본부의 책임이에요. 아니 코로나 나는 뭐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나의 의도나 동기는 아무리 순수했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집니다. 근데 약간의 참작 사유는 되겠죠. 다시 뭘 전제한다? 의무와 무슨 책임? 결과 책임. 동기는 참작 사유라고 잊지 마시고. 5번 통제는 책임의 확보수단. 통제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되겠죠. 요것도 제가 문장 한번 반대로 봤죠. 반대로 했죠. 자, 다시 행정 통제는 행정 책임의 전제가 아니고 행정 통제는 행정 책임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통제는 뭘 전제한다? 책임을 전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프리드리히와 자 동그라미와 파이너 밑줄 프리드리히 밑줄 됐습니다. 이건 뭐 잘 아시죠? 제목만 밑줄 한번 쳐볼게요. 제도 밑줄, 객관 밑줄, 공식 밑줄, 외제. 맞죠? 그러니까 명문에 있는 규정을 준수했는지가 행정 책임의 전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죠. 여기 동그라미에서 3번 밑에 절차 준수함으로써 책임은 완수되었다는 거죠. 근데 옆에 똑같은 칸에 옆에 보시죠. 됐습니다. 절차 준수와 행정 책임 완수는 별개다. 그죠? 제가 맨날 이거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송파 새 모녀 사건 아시죠?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는 정해진 절차를 다 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저희들의 책임이 아닙니다는 무슨 책임? 파이너가 말했던 공식적 제도적 책임이에요. 알았죠? 됐습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업 윤리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었느냐 라는 관점에서 옆에 가시면 자율적, 주관적, 비공식적, 내재적 누구? 프리드리히의 행정책임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7번 현대 국가에서는 무슨 책임이 강조된다? 바로 파이너가 아니라 프리드리히입니다. 그래서 복잡성 됐죠?
그러니까 너무 그 행정의 내용을 철저하게 규정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전문 직업 윤리에 따라서 책임을 지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그죠, 이분법이라서 문제 내기가 쉽죠. 그래서 요즘에는 밑에 있는 거 뭐 롬잭과 튜닉의 행정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가시죠. 내외 강약 법관 패치 됐죠. 제가 사실 여러분 이 표 여러분한테 두 문자 만드는 경우 거의 없잖아. 사실 몇 개 빼고. 근데 그거 만드는 표는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내외 강약. 왜 내외가 강해? 법관 패치를 썼기 때문에. 내외 강약 법관 패치. 자, 가시죠. 옆 다음 페이지. 행정통제 시정조치 밑줄 됐습니다. 시정조치 됐습니다. 책임 확보 밑줄 의에서 동그라미 4번. 당연하게 무슨 책임, 무슨 통제? 내부 통제 맞죠? 내부 통제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 통제와 소극적 통제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시고 필요성 다 넘어가시고. 자, 최근에 나왔던 것이 바로 종류에서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 말고자 긍정적 적극적 관류 통제 밑줄 부정적 소극적 관류 통제. 이게 그죠? 국회에 나왔다 그랬죠? 자, 부정적 소극적 통제는 결과가 그죠? 이탈할 경우 밑줄. 이거는 사후 통제하고 같아요. 알았죠? 근데 가시죠. 긍정적 적극적 통제는 결과 발생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시 뭐라고요? 결과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그죠? 됐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시험 문제 냈었죠. 요거하고 비슷한 논법이 뭐라 그랬어요? 소극적 보충성과 적극적 보충성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충성은 이거죠. 일단은 뭐가 해봐? 기초가 먼저 해봐. 그래서 보충성을 기초 우선 원리라고 그래요. 기초 자체 단치가 먼저 해봐. 해보고 나니까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보충적으로. 근데 야, 내가 너 지금 딱 봐도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결과 발생하고 나면 어차피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테니까 결과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그죠? 결과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은 적극적 보충성이죠. 그럼 다시 갑시다. 됐죠? 그러니까 긍정적 적극적 딱 보니까 영어로 뭐겠어요? 파지티브겠죠. 부정적 소극적이니까 네거티브가 되겠습니다. 요 두 개는 별표 한번 해주시고, 요 두 개는 국회에 8급에서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놀만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특징에서 제가 맨날 시험 노는 뭐 너무나 쉬운 거니까 1번 측정이 용이한 것만 하면 동조 과잉이나 목표 왜곡을 초래하죠. 됐습니다. 절차 준수 및 부정 방지에 치중한 통제는 피동화 소극화를 맞죠? 너무 통제 많이 하면 이렇게 될 거고. 됐습니다. 4번 이거 여러분한테 지켜야 돼요. 예외의 원칙. 다시 무슨 원칙? 예외의 원칙. 일상적인 일은 넘겨주고 뭐만? 예외적인 사항만 통제한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행정통제의 유형은 길버트. 자, 공식 동그라미, 비공식 동그라미, 내부 동그라미, 외부 동그라미. 공식을 밑에다가 강함이라고 써야 되겠죠? 비공식은 약함이니까 잘 알 겁니다. 넘어가시죠. 자, 다음 페이지. 옴부즈만. 행정통제에서는 옴부즈만이 가장 시험 문제 나올 일이 많습니다. 자,
1809년 스웨덴 밑줄. 이게 아마 무슨 이게 뭐 소음의 콜라보인데 콜라보. 이게 스웨덴을 무슨 노르웨이인가 덴마크로 바꿔서 한번 나왔어요. 그죠? 내가 보기엔 1809년이 나와야 되는데 와 대단하죠, 그죠? 1809년이면 정조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왕이 했을 때인데 이미 스웨덴은 뭐요?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됐습니다. 북구형 동그라미, 의회 소속 동그라미, 대륙형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가 다른 거죠. 운영에서는 됐습니다. 운영에서는 자 직권 조사 가능 동그라미 별표 치시고 2번 재판 절차가 아닙니다. X 간편하고 신속하단 말이죠. 간편하고 신속해요. 3번 여론항기 주목 등을 통해서 행동 통제를 하고 자 합법성 합목적성 밑줄 직권조사도 가능하고 합법성 항목적성 재판 절차도 아니에요. 당사자를 불러서 다 같이 말을 듣고 공격 방어 안 한단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결과 처리에서 영어가 하나 나와있죠. watchdog without teeth 또는 teethless watchdog이라 나와있죠. 이빨 없는 감시견이라는 것은 무효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효 취소하고 할 수 없으니까 재판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명망가를 임명해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여론 항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됐죠? 무효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찾았죠? 그래서 정치적 성격 쓰세요. 동그라미. 옴부즈만은 법적 제도라기보다는 무슨 제도다? 정치적 제도입니다. 정치적 제도. 우리 이거 정치적 성격은 또 어디서 안 봤어요? 결사는 위법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뭐 할 수 없다? 무효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결사는 무슨 성격만 있다? 정치적 성격만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적 성격은 X라고 해야 되겠죠? 법적 성격 X. 자,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밑줄 첫 번째 국무총리 소속, 그러니까 내부 통제. 요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 옴부즈만은 어디 소속이라고요? 의회 소속이면 외부 통제인데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내부 통제입니다. 됐죠? 인사청문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잊지 마시고 논점에서 약간 일탈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은 인사청문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얘기지만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아니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차이가 자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 옆에 직권조사 불가능 찾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웨덴형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어디 소속이라고요? 행정부 소속이죠. 내부 통제죠. 근데 옴부즈만은 직권 신청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뭐만?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고, 근데 우리는 똑같이 밑에 유사점 보시면 1번이 중요해요.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뭡니까? 3번 이빨 없는 감시견 맞죠? 4번의 끝에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공개와 행정절차법을 넣어놓은 이유는 이게 이제 행정통제의 전제 조건이죠.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정보공개는 여러분들 얘기했죠. 정보공개는 92년도에 청주시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게 96년도에 법이 개정된 계기가 됐죠. 됐습니다. 행정절차법은 넘어가시고 다음 8번 여기 이제 행정통제의 마지막인데 왜 생뚱맞게 여러분 민원 처리를 여기서 공부할까요? 얘기했죠. 국민권익위원회 밑에는 부위원장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3명이라고 그랬죠.
행정심판위원회하고 국가청렴위원회하고 고충처리위원회를 합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충처리를 어디서 한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니다. 보통은 이제 고충 뭐라 그래요? 고충민원이라 그러죠. 가끔 나옵니다. 민원처리법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민원의 종류 일반 민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2번 복합민원, 이게 3번이 나왔죠. 다수인 관련 민원은 5세대 이상, 이게 시험에 나왔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쓰레기장을 쓰레기 뭐죠? 쓰레기 집 조그마한 동네 조그마한 쓰레기 모으는 장소 있죠. 이걸 없애달라고 민원 넣었는데 어떤 분은 이건 있어야 된다 좋아했을 때 관련 그 세대가 10세대 이상 되죠. 그때는 무슨 민원? 다수인 민원이고요. 자, 복합 민원은 건축 써보세요. 이거는 자 여러분, 저는 주택을 지으려면 적어도 관련된 부서가 몇 개예요?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대도 넘는데요. 근데 전원주택은 건축민원은 더 재밌는 거는 상하수도 설치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상하수도는 지방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에도 가야 되고, 건축허가니까 당연히 건축가에 가야 되겠죠. 세금도 납부해야 되고, 농지세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자, 하나의 민원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었을 때 이걸 복합민원이라고 그러고, 다수인 관련 민원은 몇 세대 이상? 5세대 이상 관련된 민원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일반 민원 모르니까 일반 민원만 한번 읽어봅시다. 법정 민원. 인허가, 흔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죠? 법정 민원의 끝에 보면 확인, 증명을 신청하는, 이해되죠? 여러분이 많이 하는 건 주민등록등본 떼어주세요. 이런 것도 이런 거 되겠고, 질의민원, 이런 거죠. 나 긴급 수급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건의민원, 기타 민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민원 처리해서 됐죠? 동그라미 3번 사전심사 밑줄 한번 쳐주시고, 여기 안 나왔는데 여기 우리나라에 상당히 그죠? 좋은 제도입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공장 지으려고 정평군에 땅을 사서 신청을 했더니 거기 그린벨트인데 이러는 거야. 땅 어떻게 다시 팔 수도 없잖아.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 땅 사서 공장 지을 건데 허가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사전에 한번 심사를 하는 거야. 이게 사전 심사. 이거 엄청 우리나라 좋은 제도, 이거. 사전 심사 제도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첫 번째 위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 공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공장 건립이 왜 여러분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겠어요? 딱 공장 건립 자체가 복합민원이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잘못되면 또 엄청나게 난리 나니까 사전 심사의 대상이고, 5번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 이거는 복합민원에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민원 후견인 밑줄. 저는 이 민원 후견인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쪽인데, 잘 보세요. 이건 아이디어 차원인데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중요한데, 여러분 시험에 붙으면 여러분 정년이 지금 현재는 몇 세예요? 일반적으로 본다 전제하면 60세죠. 근데 요즘 60세면 팔팔하잖아. 그분들을 잡으세요. 이게 민원 후견인으로 이용하면 된다고요. 그냥 한 조금 적당 계약적으로 채용해서, 그죠? 그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돈 조금 적게 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잡으세요. 여기 이제 청주시는 너무 크니까 만약에 사창동으로 동민원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 진짜 좋다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일 오셨어요? 라고 안 물어보고 어느 동에 사십니까? 예, 사창동에서 왔는데 청주시 왔다고 전제할게요. 그럼 자, 당첨! 청주시 민원 후견인! 그럼 청주시 민원 후견인이 나와서 어떤 일로 오셨는데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거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축, 김도사 좀 철지 좀 해줘!
이게 민원 후견이냐. 그럼 이제 그 다음 복합민원을 가져왔으면 네 군데를 방문해야 되면 여러분 처음 가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공무원들도 좀 사실 좀 그런 기도 하니까 그 민원 후견이랑 거기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러니까 쭉 해서 한 방에 무슨 처리? 1회 방문. 1회 방문. 그죠? 제가 생각하는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민원 후견인을 SNS에 띄우든지 그래서 그들 공식 그 어떤 뭐 아이디 같은 걸 줘가지고 그냥 사창동에서 굳이 갈 필요 없이 그죠? 사창동에서 그분하고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으면 되게 좋죠. 이거는 왜 좋냐면 퇴직자의 재고용 수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도 되게 믿음이 가고 편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그죠? 저는 근데 이게 뭐 국민들이 싫어할걸? 자기가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딱 이게 그럼 뭐 우리나라 뭐 기레기 아시죠? 기레기들이 어떻게 쓸까? 뭐 공무원들 뭐 퇴직 후 자리 보전 뭐 이런 식의 뭐 자리 보전에 뭐 3천억 써 이런 식으로 놔버리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공무원들도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공무원들도 일에 전념할 수 있죠. 업무 처리도 편하고 이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자, 안 놓은 건 뭐라고요? 사전 심사하고 1회 방문 처리. 1회 방문 처리를 위해서 누구를 둔다? 민원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청주시는 없을걸요? 웬만한 자치단체에 없어요. 왜? 요게 들잖아. 돈이 들잖아. 그러니까 청주시나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웬만한 관악구에 들어가 보면 안내 데스크가 있죠. 그 안내 데스크 거의 대부분 또 자원봉사자들 많이 쓰지. 이래저래 국민들 핏바람 먹고 있는 거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네요. 행정 책임과 행정 통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죠? 제가 별표 친 거 위주로 나중에 시험장 가기 일주일 전에 좀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6번) 타당한 것입니다. 관료적 책임성은 법관이니까 내부죠, 내부.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법적 책임성은 국회 결산 승인 맞죠? 3번 전문가적 책임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관료제적 책임성이죠. 자, 정치적 책임은 일반인과 전문가로 보는 것은 무슨 책임성? 전문가적 책임성이죠. 정치적 책임성 국민 밑에다가 유권자라고 써보세요. 유권자. 진짜 문제 재밌게 내려면 이렇게 안 낼 수 있죠. 자, 국민 참여 예산 제도는 롬직과 준익에서 어떤 책임을 높이는 겁니까? 누가 참여해요? 국민들이 유권자로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놓으면 고급스럽긴 한데 최근의 트렌드는 아닙니다. 6번이 좀 어렵습니다. 요번에 좀 어렵게 냈죠. 그죠? 갑시다. 7번 지방세 지난 시간에 했죠. 주민 부담 측면이 아닌 것은 국지성, 분임성, 응익성, 효율성. 4번하고 1번을 쏘으면 안 됩니다. 1번이죠. 1번 국지성이 정착성이에요. 이거는 세입 측면이죠. 세입 측면에서 과세 객체가 딱 정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성 됐죠? 분임은 뭡니까? 그 다음에 보편부담 됐죠? 응익성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그랬죠? 됐습니다. 효율성 맞죠? 세금이 효율적인 선택을 주민들의 효율적인 시장 선택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8번 공공선택론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방법론적인 개체주의, 이기적 인간. 기억나요 이거? 정샘, 시소, 방기, 연교. 됐죠? 요거. 2번 덧입이 관청 형성 모형.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외부 위탁 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 기관에게 넘긴다. 맞죠? 이걸 세 글자로 뭐?
외분봉이라고 그랬죠? 외분봉이죠.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다수결은 민주적이지만 효율적인 선호 형성이 아니라고. 틀렸죠?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사회 선호 형성에 필요한 5가지 원칙을 정리하고 그걸 동시에 충족하는 5개를 다 충족하는 결정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됐습니다. 티브 가설은 완전 경쟁 시장과 같은 지방자치가 구현된다면 효율적인 지방공공재가 공급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완전 경쟁 시장과 똑같은 방식이면 효율적인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정립하려면 수많은 이한용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 그 기억나죠? 우리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이 행성 요번에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키보드. 저는 여러분이 잘 안 쓰는 삼성이 만든 모아키라는 키보드를 쓰거든요. 한번 써보셨어요? 안 써봤으면 말을 하지마. 와, 그 효율이라는 거는 엄청난데 아이폰에는 모아키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 지금 키보드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집 29페이지. 자, 공공선택론입니다. 사실상 요 9번부터 공공선택론부터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죠? 그 이전에는 옛날 이론이라서 요즘엔 잘 안 나옵니다. 됐죠? 자, 갑시다. 기본 가정자. 정자의 정, 생의 생산자의 생. 맞죠? 시민, 시, 소비자의 소. 맞죠? 정샘, 제가 정샘이죠. 정샘이 시소를 타다가 방자 없네. 방법론적인 개체주의의 방자 밑줄 치시고 개체주의의 개자. 연달아 교태롭게 꼈다. 방기 연교. 그래서 거기 5번에 연역적 접근이 나와있죠. 요 정도까지 다시 이 기본 가정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정샘이 시소를 타다가 방귀를 연달아 교태롭게 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자, 공원과 한계는 잘 안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많이 나오는 건 다음 페이지. 오스트롬이죠.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입니다. 윌슨 베버리안 비판 발표. 이걸 옹호했다고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윌슨 베버리안을 비판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뭐 비판의 내용은 보지 마시고요. 민주행정의 요소에서는 거기 처방의 다원 조직적 장치의 다, 관할권의 중첩의 중, 권한의 파편화의 파, 다중파인데 거기서 기출지문에 많이 나오는 거는 관할권의 분리가 나와요. 자, 관할권의 분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할권을 중첩시킨다고. 왜요? 경쟁이 작동하려고. 다시 뭐라고요? 경쟁체제가 작동하려고 하면 관할권의 중첩이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청주시도 이용할 수 있고 충북도 이용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도 이용할 수 있으면 관할권이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여담인데 그 위에 칸에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은 정치행정 이론론이다 찾았습니까? 요게 작년에 시험에 한번 나와서 되게 논쟁적이었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치행정 이론론은 허버트 사이먼과 우드로 윌슨밖에 없어. 알았죠? 그 이후에는 거의 다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국가 돼서 행정인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걸 부정하는 학자는 없거든. 사실은 이거는 그냥 들어보세요.
허버트 사이먼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텐데 여러분하고 같은 세대를 살지는 않았겠네. 나하고는 같은 세대. 허버트 사이먼이 2001년에 사망했어요. 90 몇 살까지인가 살았다고. 엄청 오래 살았죠. 그 사람이 추장할 때는 30 몇 년도거든요. 30 몇 년도. 이순재 배우하고 비슷하네.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하더라도 나중에는 자기가 입장을 바꿨다고. 근데 우리는 보통 주장될 당시의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정치행정 이원론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알았죠? 이론으로 치면 행정관리론과 행정행태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자, 다양한 분파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니스칸에는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니스칸에는 순편익 최대가 되는 지점이 아니라, 자, 동그라미 4번 관료들은 뭐가 되는 지점? 순편익이 0이 되는 지점. 동그라미 1번 정치가들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은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 맞죠? 관료들은 예산을 극대화하고 싶으니까 순편익이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 순편익이 0이 된다는 것은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죠. 요거는 많이 나오고 티브 가설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죠. 자, 이주 비용 0이다. 2완용 완전 정보다 완 수많은 이완용. 맞죠? 수많은 이완용이 4번 재산을 외부 해외 외부로 최적 규모로 고정시켜 놨다는 거죠. 다시 수많은 이완용이 재산을 외부로 최적 규모로 고정시켜 놨다는 거 됐습니다. 됐습니다. 요렇게 이것도 이 전제 조건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자유롭게 1, 2, 3번은 너무나 쉽게 이해돼요. 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치단체를 옮기려면 이주 비용이 없어야 되겠죠. 그 자치단체가 이사 관련한 자치단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정보? 완전 정보. 근데 제품이 똑같으면 안 하니까 수많은 자치단체가 있어야 되겠죠. 완전 정보. 이게 많이 나와요. 4번 재산세 미출 소비세로 충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죠. 국고보조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가격을 싸게 제공할 수 있잖아요. 자, 외부효과, 이게 5번도 많이 나오죠. 외부효과가 없어. 우리나라는 전세 때문에 이게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강남에 가야지만이 내가 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방학 때 거기 가서 과외를 받으면 내 주소는 여전히 여기 두고도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사를 안 가겠죠. 외부 효과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규모의 경제도 없어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도 없어야 돼요. 국고보조금도 없고 규모의 경제도 없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야. 모든 자치단체가 똑같은 투입 산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자동차 회사가 2개밖에 없는데 사실 몇 개 더 있잖아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엄청나게 대량 생산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발생하고 있으니까 다른 조그마한 중소자동차 회사하고 공정 경쟁이 안 된다고. 자, 외부 보조금도 없고 규모의 경제도 없어야지만이 서비스 생산 방법이 똑같아집니다.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적 규모가 존재하고, 당연하게 그죠? 최적 규모는 8번 맨 끝에 1인당 공공 서비스 공급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인구 수를 말하고요. 당연히 여러분 6번, 9번 이 최적 인구 수보다 인구가 많으면 인구를 내보내려고 그러겠죠. 인구가 적으면 인구를 들려 하겠죠. 됐습니다. 이게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전라남도 순천구는 기농 정착금이 엄청 많아. 근데 서울에 가면 정착금 안 주죠. 왜냐면 서울은 지금 자기가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순천구 같은 데는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그죠? 자, 넘어가시죠. 옆에
드디어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가 나와 있네. 그죠? 자, 의, 바람직한 사회 선호, 집단 선호라고 써보세요. 이게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친구들 몇 명 정도를 넘어서면 정식 메뉴 고르는데 되게 짜증나, 시간 많이 걸려. 한 3명, 5명 정도까지는 금방 되죠. 한 10명 정도 되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그 정도야. 10명 정도 됐을 때부터는 내가 보기에는, 자, 거기 나와있죠. 가장, 그런 것도 집단 선호입니다. 가장, 자, 와니파무비. 기억나죠? 다음에 이 무비 카페 중에 와니파라는 무비 카페가 엄청 유명하다 그랬죠? 찾지마, 없다. 와니파 무비, 완비성, 완전성, 모든 선호를 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행성입니다. 이행성은 너무 쉬운 거죠. 이행성이 무너지면 이제 다봉 선호가 등장한다고. 파레토 최저. 자, 만장일치 밑줄. 만장일치. 야, 오늘은 부대찌개 콜 8명이. 와, 좋은데? 그럼 나의 효용 감소가 있어요, 없어? 8명 전부 다. 효용 감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파레토 최적이야. 왜? 어느 한 사람의 효용 감소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파레토 최적은.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려면 만장일치야. 엄청나게, 이거는 엄청나게 깐깐한 요건이죠.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 이게 바로 로그롤링 밑줄.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로그롤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관 대안 독립을 넣어놨습니다. 비독재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행성과 파레토 조건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바로 밑에 나와있죠. 다봉선호, 즉 이행성이 없는 선호를 가지는 것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버리면 선호 형성의 무제한성, 뭡니까? 완비성, 완전성 원칙을 위배하죠. 됐습니다. 3번, 선호의 이행성이 무너지면 투표 순환이 발생한단 말이죠. 투표 순환이 발생하면 투표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평가 2번, 그래서 다수결 투표가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안 선택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수결도 아니고요. 당연히 여러분 독재 방식도 아니겠죠. 이게 여러분 이걸 충족하려면 우리나라 국민들 5천만 명이 다 동의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겠어? 사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외우시자. 와니파무비. 그리고 뭐라고요? 어떠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어떠한 결정 방식도 민주적이면서도 동시에 효율적인 집단 선호 형성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정리라고요? 불가능성 정리가 되겠습니다. 덧립이 다음 페이지. 관청 형성 모형입니다. 1번이 첫 번째 게 많이 나와줘. 니스카네는 예산 극대화를 뭐 했다?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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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도 많이 나옵니다. 고위 관료 밑줄. 개선 기능보다는 참모 기능을 선호한다. 참모 기능이 정책 기능이죠. 결정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고는 다 결정에서 나타나요? 집행에서 나타나요? 집행에서 나타나죠. 그 관청 형성 전략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고위 관료는 정책 결정 기능, 즉 참모 기능을 강화하고, 동그라미 2번 집행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표적인 행상들이 나와있죠. 사무자동화, 민간위탁, 지방이양, 책임운영기관화. 하이빙 오프. 꿀이 양봉업자들이 꿀이 다 타면 자차면 그걸 몇 개 떼내서 다시 외분봉하죠.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칸에 나와 있습니다. 됐죠? 예산을 핵심 예산, 관청 예산,
사업 예산, 초사업 예산으로 나누고, 자, 핵심 예산은 전달기관 별표 하나 쳐주시고, 관청 예산은 계약기관 별표. 여기까지 들어오면 너무 어려운데, 여기까지는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냥 포인트를 집어드리면 다시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3번 통제기관 별표. 예산 극대화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제기관 때문에 바로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이 완벽하게 부정되죠. 니스카넨은 뭐라 그랬어요?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자기의 이기심, 선호로 생각하는데, 야, 내가 연구해봤더니 각 기관마다 선호하려는 예산 유형도 다르고, 때로는 고위 관료들은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특히나 무슨 기관은? 통제기관은 예산 극대화에 욕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놓으면 제가 이거 빨리 푸는 스킬이 뭐라 그랬어요? 니스카넨이 놓으면 빨리 뭐부터 찾아가봐라? 통제기관 지문부터 찾아보고, 그거 있으면 그것만 읽어보면 아마 그게 정답 처리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8번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 아시겠죠? 9번 정보 규제입니다. 저번에 한번 냈던 문제를 조금 더 제가 세련되게 냈습니다. 9번 타당한 것은 1번 규제 존속기한, 재검토 기한, 필요 최소한 몇 년이에요? 규제 일몰제 5년이라 그랬죠. 제가 얘기했죠. 연도 놓으면 다 몇 년이야? 5년. 성과관리 전략계획만 3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5년인 거 잊지 마시고. 자, 2번. 자, 국회, 법원, 헌재, 감사원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이게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아마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중선이가 투표하러 올 때 신분증 꼭 지참하고 오세요. 이것도 규제죠. 그런 걸 심사한다고 생각해봐. 그죠? 그런 건 적용이 안 되겠죠. 특히 재밌는 거는 감사원입니다. 그죠? 이 하나, 둘, 셋 중선이까지 해서 이게 예산에 가면 무슨 기관이 돼요? 독립기관이 되잖아요. 독립기관. 왜냐하면 권력 분립의 원칙상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 바로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뭐야 이게? 먼저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보완하겠다. 규제 무슨 박스? 샌드박스. 그죠? 됐습니다. 이게 바로 네거티브 방식이죠. 일단 해. 문제 생기면 사후에 보완하면 되지. 됐습니다. 3번 됐습니다. 45일, 15일. 규제에서는 45일, 15일 다 합치면 60일이죠. 이게 여러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런 아주 변태적인 숫자는 제가 처음 봐요. 보통은 뭡니까? 5, 10, 30, 60, 90 이렇게 가잖아요. 자, 됐습니다. 이게 규제 영향 분석인데 며칠 안에 끝내야 된다? 45일 안에 끝내야 돼요. 또 이상하죠, 그죠? 보통 여러분 30일 안에 끝내야 된다. 안 되면 한 차례니까 며칠 또 31년 보통 이렇게 가잖아, 우리나라. 그죠? 그죠? 근데 이거는 45일, 15일.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문제고 3번 지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거티브 규제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박스?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이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신기술. AICBM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관련했을 때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10번은 쉽죠. 협의의 행정 개념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을 강조합니까? 차이점을 강조합니까? 차이점을 강조하는 거죠. 행정과 경영이 있으면, 그죠?
좁은 의미만 강조하기 때문에. 자, 갑시다. 합리적 인간들의 협동행위, 바로 넓은 의미죠. 2번 재난관리와 공공재, 답은 2번이겠네, 그죠? 됐습니다. 계층제의 원리와 효율적 관리 방식, 이것도 넓은 의미죠. 밀선과 사이먼도 넓은 의미죠. 됐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서울대 이중국 교수님께서 깔끔하게 말씀하셨죠.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뭐 프랑스, 진짜 독일은 진짜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그죠? 영국, 이탈리아, 결국 보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안 보였지만 참 막 안전, 의료에 돈을 계속 쓰면 뭐 1980년으로 치면 40년 동안 계속 투자했으면 낭비로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딱 한번 터지니까 이게 꼭 모든 어떤 정부의 활동을 비용과 편익으로만 볼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았죠. 됐습니다. 가시죠. 11번 펌 모델 회사 모형 틀린 것은 반독립적인 하위 단위들, 갈등 타협, 임시 방편, 무슨 해결? 준 해결입니다. 준 해결. 됐습니다. 이걸 미봉책이라고 그러죠.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해결하지 않는 것도 아닌 미봉책입니다. 자, 2번 시간 능력 제약, 모든 사항을 고려하기보다는 특별히 관심을 끄는, 그죠? 이게죠. 그래서 탐색의 편견이죠. 특별히 탐색의 편견입니다. 3번 반복적인 의사결정 경험, 됐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개선되고 목표 달성도가 적는다. 이게 학습이죠.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끌어서 개선해 나간다는 거죠. 4번 조직 전체 의사결정은 문제와 대안과 참여자들이 이거는 다 틀렸죠, 그죠? 답은 4번이죠. 쓰레기통 모양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쓰레기통 모양에서는 문, 책, 참, 기 4개가 모여야 되는데 그것도 틀리고 회사 모양에 대한 내용도 틀렸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회사 모양이 객관식 시험 문제하고 쓰레기통 모양이 놓을 확률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내용도 많고 문제에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 그죠? 자, 12번 지방자치의 장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민주주의 훈련장,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인다. 국가적 최저선, 국책사업과 미래전략사업에서 규모의 경제. 4번 지역 간 격차. 2번, 3번은 안 고르겠지만 4번을 고르면 절대 안 됩니다. 1번이 딱 봐도 정답이죠. 잘 들으세요. 4번. 지금 우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바로 지방자치를 하면 지역 간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역발전 상생기금을 조성해서 비수도권에 내려보내주는 것처럼 지역 간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다시 왠지 지방자치를 하면 지역 간 격차가 없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 거는 노무현 정부에서 진짜 엄청난 업적이죠. 청주나 충청북도는 하나도 안 왔죠. 여러분들 억울하겠다. 여러분들이 참 수도권 아닌 수도권이잖아. 제가 여기 청주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진주에서 살았잖아요. 항상 버스나 그 차를 타고 내려가면 우리 처갓집도 어령이니까 항상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 항상 내한테 청주는 뭐야? 청주만 지나면 대전이다. 이거밖에 없었어. 청주 지나갈 때 대전이 다가온다. 여기 청주에 몇 분 한 30분 정도 달리면 대전이잖아요. 그거밖에 없었는데 왔다고 느낀 게 천안하고 참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느끼기에는 청주부터가 비수도권이야. 천안에도 강의 가봤잖아요. 천안은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내가 보기에는 서울 생활권하고 싱크율이 엄청 높아져. 쇼핑도, 여러분들 쇼핑하러 서울에 안 가잖아. 뭐 큰 맘 먹고 뭐 갈 수는 있겠지만, 그죠? 천안은 뭐
급행 타면 그냥 뭐 50분 안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공공기관도 하나도 못 받았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그만합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인구가 이렇게 이전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래놓고 이제 여러분들 그 LH 공사는 진주로 갔는데 거기는 또 그쪽 인재도 좀 할당해서 뽑고 이렇게 해서 균형 발전에 좀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자, 12번의 답은 1번. 자, 13번. 자, 요거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최근에 예산결정 이론이 너무 문제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타당한 것을 한번 봅시다. 13번이네요. 그죠? 윌로비와 서머이어 다중 합리성 모형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우연적인 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와 그죠? 우연적인 결정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무슨 모형이에요? 모호성 모형이라 그랬죠? 밀러의 모호성 모형이네. 해설이 좀 깔끔하지 않네요. 밀러의 모호성 모형입니다. 됐습니다. 단절 균형 모형은 급격한 단절 별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니언에다 쓰세요. 점정주의 비판. 단절 균형 모형은 딱 요 두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예산이 점정적으로 쭉 일어나는데 그 이론이 너무 맞으니까 그 이론이 틀린 걸 증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 뭐라고요? 단절 균형 이론이에요.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하거나 늘어난다고. 내년 정도면 올해일까요? 내년 정도에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질병관리 예산이 올해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급격한 단절, 그러니까 점정주의적인 예산 변동이 틀린 거, 예산결 틀린 거죠. 근데 2020년 이 상반기에 코로나가 와서 신천지와 춘천지들이 지금 난리 칠지는 누가 예측할 수 있었어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이론을 뭐라 그래요? 설명적 이론은 맞는데 예측적 이론은 아니죠. 그죠? 루비나의 실시간 예산 모형. 세입, 세출 다음에는 균형이겠죠. 그러면 집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정이 있습니다. 5가지. 이불로 여러분들 안전시키려고 다 맞춰놨습니다. 다 맞춰놨어요. 됐죠? 세입, 세출 다음에 뭐라고요? 균형. 그 다음에 집행해야 되겠죠? 집행을 하면 과정이죠.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루비나의 실시간 예산 모형은 예산 결정은 각각 개별적인 몇 가지의 과정, 5가지의 예산 흐름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다가 서로 조화를 찾아간다는 거고요. 조직 과정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과 기존의 점정주의를 적용한 예산 과정 모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됐죠? 요거 예산 결정 이론. 옛날에는 합리주의와 점정주의만 나왔는데 요즘에는 더 심각하게 나오니까 좀 봐주시면 되겠고, 또 한 번 더 문제를 만들어서 내보도록 할게요. 14번 조직구조 타당하지 않은 것은 매트릭스는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밑줄 산출 변동이 빈번하는 이원적 요구. 기술적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기능구조에 관한 얘기고요. 산출 변동이 빈번하다는 것은 산출 구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할 수 없어야 돼요? 사용할 수 없어야 되니까 비일상적인 사용 조건. 맞죠? 이거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질문이죠. 됐습니다. 자, 2번 기능구조는 의사결정의 상위 집중화로 체육관리층이, 이거는 진짜 맞는 얘기죠. 그죠? 됐습니다. 3번 사업구조는 공통경비 낭비 예방. 답은 3번이네. 그죠? 규모의 경제 비용 전략은 기능구조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죠. 그러니까 각 기능별로 수행되기 때문에 상위 최고 감독자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자, 4번 수평구조는 평면. 자, 팀이라고 써봐요. 팀. 구성원의 다기능화. 밑에다가 상호 보완적 기능 써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됐죠? 구성원의 다기능화와 같은 말이 뭐라고요? 상호보완적 기능.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축구팀에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가 있죠. 원래 우리가 몰릴 때는 공격수는 누구의 기능을 보완해주고 수비수의 기능을 보완해주고, 우리가 막 밀어붙일 때는 수비수는 누구의 기능을, 공격수의 기능을 보완해주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다 기능화되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죠? 청주시를 팀으로 하려면 진정한 팀은요, 지금 뭐 건축과 민원까지 나눠져 있죠. 그 직원들이 100명이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민원 1팀, 민원 2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민원 2팀에 가서 내가 폭탄민원을 가져온 사람들은 내가 5개를 가야 되면 5개 일일이 방문해야 되는데, 이제는 민원 1팀에 가서 던지면 되는 거죠. 그럼 걔들이 다 다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이연매가 있어요, 없어요? 이연매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15번 행정이념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외성, 작은 정보와 상충, 중복 등전이 현상, 신뢰성 제고. 2번 정책 목표 달성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했다면 절차적 합리성 있다. 2번, 3번 발전 기관 형성, 못하죠. 그러니까 형성이죠. 기관 형성, 발전 엘리트, 효과성 맞네요. 4번 투명성, 사회자본, 신국정관리의 토대. 답은 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해놨죠. 2번 무슨 합리성? 수단, 도구, 기능, 내용, 형식적 합리성. 자, 잘 들으세요. 목표, 수단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합리성? 수단, 도구, 기능, 내용, 형식. 근데 그 목표 달성 여부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절차를 준수했으면 무슨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은 절차 준수라고 써보세요. 절차 준수. 최근에 여러분 그죠? 결정 절차 준수죠. 최근에 여러분 절차적 합리성이 극대화된 행위를 제가 뭐라 했어요? EBM, Evidence Based Management. 야, 저기 불이 날 것 같다. 기계학습 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절차적 합리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겠죠. 넘어갑시다. 16번 의회에서 이권과 관련된 법안을 해당 의원들이 서로 이익이 되도록 협력하여 통과시키는, 특정 이익에 대한 수혜의 대가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책에 동의해주는, 이건 뭡니까? 통나무 같이 굴리는 거 로그롤링이죠. 보통 로그롤링은 어떤 정책에서 나타나죠? 상호 관심이 없는 배분 정책에서 나타나죠. 상호 불간섭 배분 정책에서 나타납니다. 17번 됐습니다. 지식정보사회, 기능정보사회,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위에다가 스마트 사회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사회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요. 요즘에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지능정보사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정규 직원을 소규모, 산출 극대화, 삼nhập 조직. 완벽하게 맞는 거죠? 자, 정규 직원을 소규모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잡으세요. 정규 직원은 적은데 산출은 엄청 많다는 것은 계약직이나 임시직이라는 것을 고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조직에 잡으세요. 종업원을 조직의 이파리로 했을 때는 옛날에는 다 정규직이라는 하나의 이파리를 했는데 이제는 정규직 이파리 하나, 계약직 하나, 임시직 하나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파리, 3가지 이파리로 운영하겠다. 삼nhập 조직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워크 우리 지금 있죠? 그죠? 항상 제가
오송역에서 시간 남을 때 발권할 필요도 없지. 이제 톡이 있으니까. 오송역에 여러분 올라가는 길에 2층에 그 끝에 보면 끝이라는 사투리 아나? 저 그쪽에 보면 오송 스마트워크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출장 오시는 이게 저기 왜 생겼는지 원래 없었는데, 그러니까 만약 같은 뭐 부산에 있거나 그 강주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 하상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실무회의를 하려고 만날 때, 그죠? 이제 그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다시 이제 세종시까지 가기 엄청 힘든 거야. 나중에 또 마치면 또 와기 귀찮잖아. 그게 잘 안 오니까 공무원들이 아이고 교수님 저희가 오송역까지 갔겠는데, 오송역 갔더니 여러분 오송역 가봤죠? 카페도 하나 없고 회의실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게 스마트워크 센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었느냐, 1월 말에 우한에서 뭔 일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료기관관리본부가 전국에 진단 키트 만드는 업체들하고 전부 직원들 전부 다 하고 그 관련 공무원들을, 이 중요한 게 저는 어디서 만났어? 서울역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만났다는 거야. 거기서 만나서 뭐 옛날에 우리가 메르스 사태 실패한 이유가 뭐죠 해가지고 자기들이 해서 뭐 신속 처리 뭐 그런 거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사용되는구나. 그죠? 했습니다. 우리 스마트워크 센터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있으면 더 좋죠. 자 3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참여형 거버넌스 맞죠? 이게 여러분 단순한 제안 수준에다가 이제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요 청주시 시장님이 진짜 뛰어나다면 제안을 받았잖아. 상금을 한 1억 걸어버리면 청주 시민들 엄청나게 많이 제안할걸요. 근데 나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1등으로 뽑힌 제안이 예산을 세이빙했거나 아니면 청주 시민들의 편리성 가져온다면 그 1억 별로 아깝지 않잖아. 그건 어떻게 하는지 잘 들으세요? 공무원들이 일단은 우리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만약에 한 50개를 뽑아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야. 슈퍼스타 K 방식으로. 근데 또 투표할 때마다 또 사람들 많이 뽑아서 상품권 또 10만원 쏘면 돼. 그럼 이제 처음에는 9등, 10등, 9등, 8등을 탈락시키고 슈퍼스타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4등부터는 하나씩 이렇게 탈락시켜 나가면서 한 3등까지 뽑아가면 되죠. 자, 이거는 진짜 참여죠. 이게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신문고는 참여 수준이 뭐라 그랬어요? 정참결이라고 그랬죠. 이 전 국민신문고나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그냥 단지 원웨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이죠. 진짜 참여형 거버넌스의 끝판왕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결정하는 단계가 되려면 방금처럼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가능하죠. 바로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무섭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투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PC 요즘에 PC 안 켜본 지 뭐 일주일도 넘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무슨 폰? 스마트폰이 보급됨으로써 금방금방 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 갑시다. 속도, 다양성, 크기, 복잡성 등을 강조하는 이거는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 뭐요? 빅데이터죠.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행정에 활용하는 것이 지난 시간 말했던 뭐라 했어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법이라고 그랬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번이 틀렸죠? 사물 인터넷은 뭘 뜻합니까? 사물 인터넷은 여러분들 이게 사물 인터넷은 제가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박사, 무슨 박사? 요즘 잘 안 쓰는구나. 만물 박사.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IoT의 줄임말이잖아요. 인터넷 오브 띵이거든요. 쉽게 경수 띵. 저는 IBM이 번역하는 게 더 좋은데 원래는 이제 이게 좀 애매하긴 하죠. Everything. 그리고 이렇게 하면 딱 무슨 인터넷? 만물 인터넷 하면 바로 느낌 바로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뭘로 연결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자율주행카 나와봐요. 아무 쓸모도 없다니까. 이게 교통정보 실시간으로 보내주려면 무슨 인터넷이 깔려 있어야 돼요? 만물 인터넷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학자가 아니니까 아쉽긴 하더라고요. 어느 단어가 여러분한테 좀 직관적으로 잘 익힙니까? 좀 이상, 만물 인터넷이 낫지 않아? 이름이 좀 그래. 좀 만물 박사. 좀 이름이 좀 개거스럽고 가볍긴 해도, 그죠? 여러분들 이해할 때는 IoT는 뭐라고요? 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뭘로 연결한다?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됐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18번 보시죠. 자, 예외 상황, 예상원칙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한계성, 예산 내용이 한정적이 된다. 예비비 사용은 한계성 원칙을 위배하는 거 맞죠? 자, 통일성은 연계 금지만 내요. 추가 경정 예산은 뭐에 예외입니까? 단일성하고 위에 있는 한계성 원칙의 예외죠. 됐습니다. 단일성 원칙 명시적 나열입니다. 이건 명시성이죠. 이용과 전용한 한계성 원칙의 예외죠. 그래서 단추 특기 단일성 원칙의 예외는 추가 경정 예산, 특별회계 기금, 사전 의결,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확정 됐습니다. 전대차관은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전 의결 원칙을 이게 또 여러분 절차성 원칙이라고 그러죠. 사전 의결에 뭘 거쳐라? 절차를 거쳐라. 절차성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19번 금평 오류.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금평 오류. 선입견은 이걸 선입견보다는 위에다가 편견이라고 써보세요. 편견. 나만이 가진 여러분이 가진 편견 있죠? 좋습니다. 1번 두 번째 줄에 연쇄적으로 영향. 아, 이거 무슨 효과입니까? 헬로 이펙트죠. 헬로 이펙트 됐습니다. 2번 생산량이 많을수록 업무 능력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행정학 박사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이거는 전형적인 무슨 효과예요? 이거 논리적 오차죠. 논리적 오차. 논리적인 상관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 상관 오류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죠? 이거 가장 많이 범하는 오차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 차 타고 가는데 레카차가 평소와 다르게 한 10대가 달려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와, 차 사고 엄청 크게 났는가 봐. 그러니까 여보, 당신은 행정학 강사 와이프잖아. 전형적인 논리적 오차라고. 이게 여러분들 속을 수 있잖아요. 소방차가 많이 출동하면 불이 크게 난 거야? 그렇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불의 크기하고 소방 출동 횟수하고는 꼭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작지만 그도 우연히 거기서 소방차가 많아서 많이 출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불을 빨리 끄기 위해서 많이 출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3번 근접 효과는 시간적 오차죠. 가까운 시간의 실적을 크게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사건 기록법 밑에다가 평정센터라고 써보세요. 중요사건 기록법 밑에다가 평정센터.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시간적 오차는 뭘로 방지해요? 중요사건 기록법이나 평정센터법으로 기록합니다. 그죠? 중요사건 기록법이나 센터법으로 기록합니다. 자, 1월부터 12월간에 A와 B의 성실성을 평가하는데 A는 이때 1월달에 지각을 2번 했단 말이죠. 근데 쭉 안 했어요. 근데 B는 쭉 안 하다가 평정하기 일주일 전에 지각 1번 했다고. 그러니까 평정자 시각 보기에는 1월달에 그걸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누가 더 불성실하게 보인다고 하는 거야? 그렇죠.
B가 더 불성실하게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요 사건이죠. 이걸 사전에 성실성을 평가할 때 1월달부터 쭉 해서 지금 몇 번에 한 걸 사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되죠. 그죠? 기록하면 이게 시간적 오차가 오류가 없어집니다. 자, 기인 오류. 평정자가 가진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좋게. 이거는 기인 오류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투사라 그래. 투사. 내 감정을 상대방 됐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러기 아빠는 기러기 아빠 부하를 엄청나게 측은하게 보는 거죠. 자, 기인 오류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론해 들어간다고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론해 들어가는 것을 나에 대한 것은 이기적인 착오고 타인에 대한 것은 근본적 기인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 성공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시험에 붙은 거를 생각합시다. 실패는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어려워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아니면 경쟁자들이 진짜 너무 빵빵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집안에 공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돼. 이거는 내부 기인이에요, 외부 기인이에요? 외부 기인인 거죠, 당연히. 근데 이걸 외적 통제론자라고 그러거든, 쉽게. 인생의 원인을 외부. 이거는 내가 열공했냐는 태만했냐는 내 내적인 거죠. 내적 기인이라고. 됐죠? 자, 여러분 딱 어떻습니까?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이죠. 요게 이제 이기적 착오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평가할 때는 뭘 과대평가하고 내적 기인을 과대평가하고 외적 기인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내 친구가 붙으면 내가 떨어지고 내 친구가 붙으면 친구가 붙으면 뭐라 그래? 에이, 시험이 너무 쉬워서 그래. 그때 뭐라고? 외적 기인. 친구가 떨어지면 걔 공부 안 했어. 지금 뭘 보고 떨어졌느냐 붙으면 뭐 보고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론해 나가고 그때 지금 이게 오류가 있는 거죠. 이쪽을 근본적 기인의 오류라고 합니다. 여기는 나니까 무슨 착오? 이기적 착오라고 해요. self-serving error라고 해요. self-serving. 내한테 서빙 해주는 거니까 무슨 착오? 이기적 착오. 요 두 개를 그냥 합쳐서 기인 오류라고 해요. 근데 이거 켈리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오류인데 이게 너무 설명을 너무 완벽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좀 놀랍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볼 때와 타인을 볼 때 사람은 원인을 찾아가는데 뭐가 있다고요? 오류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러니까 반대가 하는 거죠. 타인을 볼 때는 내적 기인을 과소평가하고 외적 기인을 과대평가하는 오류죠. 됐습니다. 걔가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됐습니다. 20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식 틀린 것은 19번에 가서 정답은 3번이고요. 20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해 자기 사무 일부를 다른 지방에 위탁하는 경우 사무 위탁 제도가 되고 있죠. 이게 광명시하고 구로가 쓰레기 소각장하고 뭘 이렇게 서로 위탁하는 걸 맺어가지고 한번 좋은 결과를 얻어냈죠. 2번 자치단체 조합은 법인격 있고 구속력도 가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의회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의결이 필요하고, 이거는 승인이 안 되죠. 승인은 상급이 하급에 해주는 게 승인이잖아. 행안부 장관의 뭐? 승인이 필요하죠. 근데
광역은 그렇지만 기초는 누구?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거죠. 3번 장은 협의회가 아니라 협의체라 그랬죠. 다시 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 의장들이 자 우리 서로 업무를 협조합시다 하는 것은 협의체예요. 협의회는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사이에 맺는 것을 협의회라 그럽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 상호가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합의하더라도 꼭 합의 내용에 따르지 않아도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됐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건 이제 협력 방식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합병, 통합이죠. 자, 법인격을 두고 또 위에 법인격을 만드는 것은 연합이죠. 연합.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연합이 도입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광역자치단체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건 가능하지. 서울 동부연합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이게 한강이 딱 남과 북을 가리고 있으니까 북부연합, 남부연합 이렇게 해서 그럼 남부연합의 자치단체장을 뽑았다. 이거는 서울시장도 아닌데 자치단체장, 당연히 자치단체장들이 싫어하죠. 자기 위에 또 누구를 두는 걸 엄청 싫어하겠죠. 근데 이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서울 시내 사람들은 그 하루에 살아도 자치단체를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그죠? 자, 됐습니다. 협의회와 협의체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잠깐요. 여기서 이 3회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